이 기간 동안 전국에 1912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있었고요. 대부분 유치원에서 5천 건이 넘는 건수의 수백억에 달하는 회계 관련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며 재발을 막기 위한 각계의 논의가 뜨겁다. 민주당에서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상황. 특히 사립 유치원의 국가회계 프로그램 사용과 처벌 기준 조정 등에 대한 부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지원금의 명칭과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시 처벌을 강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회계 프로그램의 의무 사용으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주장.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의 개정안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지원금만 국가회계를 적용하고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 회계로 구분 적용하는 회계 분리와 처벌 강도를 낮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또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개정안 통과 시 집단 폐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일부 유치원은 이미 폐업 신고 후 학원 등 업종 변경에 나선 상황. 정부 또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가회계 관리 시스템의 사립유치원 도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시행령 개정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1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난항이 빠진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 미래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립유치원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됐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여당의 유치원 3법과 제1야당이 내놓은 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는 사립유치원을 바라보는 시각차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셈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요,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키워드 하나는 유치원 비리입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열망과 공분을 얻은 사안이었고, 그렇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보도 떼지 못해서 엄청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유치원 비리는 아이들의 행복은 고사하고 안전과 건강과 맞바꾼 대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쟁점 법안일 수 있는가 굉장한 의구심과 분노를 자아내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이 핵심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주로 논하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률팀위원 전성하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 유치원의 설립자이면서도 또 한유총에서 법률대응팀에서 활동했던 전성하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사안 중에 하나인데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도 볼 수 있고 피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 현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현명하게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서 서로가 다 윈윈하는 방식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들어가야 할 비용이나 인력이 충분히 쓰이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 이런 유치원 비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도 아이들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아대대학원 국제법무학과 이학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대학원 이학춘 교수입니다. 이 사립 유치원 문제는 단순히 사립 유치원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사립 유치원이 제3의 길이 어떤 것인가,
또 사립 유치원이 새로운 역할을 찾아서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되었으면 더 바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분께서 하여튼 공동해법을 마련해보자 이런 뭐 취지는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인가 좀 이것은 좀 견해차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요. 올 우리 그 하반기에 바로 유치원 문제, 사립 유치원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 문제가 등장했는지 물론 국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원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번 사립 유치원 문제가 불거진 배경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성실 대표. 네. 오늘날 이렇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대두된 데에는 네. 피해자가 아이들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그 핵심 화두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감사 결과들이 공개되면서 비리 유형과 규모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점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그동안 유아교육이 특히 무상보육이 도입되면서 황급아를 낳는 거의로 인식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전혀 없다. 네. 그리고 알 권리가 명확하게 침해당했는데 그 피해가 어떻게 현재 진행형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같이 보고 공분했기 때문에 2달 가까이 정말 국민적 열망에 이끌려서 이 사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한유총 법률팀위원을 맡았던 전성호 박사 어떻습니까? 종합적인 배경,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었고요. 이런 그 사태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인 문제가 처음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는 제도와 법이 거기에 상응하게 맞춰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도 기간을 걸쳐서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공성이 강화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지원금이 전혀 투입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지원금이 투입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그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끔 그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의 편성이 됐을 때 그 이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거기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그런 상황 중에서 이런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크게 확대 해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성화 의원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네, 김나희 변호사는요. 네, 그 비리 유치원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요.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결국 구체적인 사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예. 유치원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비리의 규모 그리고 비리의 양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결국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 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는 단지 마음을 정책의 갖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상황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군요. 아니죠. 네, 계속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학준 교수께서는요. 저는 이 문제를 사실상은 유치원의 해계의 시스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비리란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분석적으로 되었으면은 좀 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어찌 보면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 참고적으로 이제 유치원의 해계 문제 이렇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 봐주십시오. 자, 공사립 유치원의 경우에 이제 해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설립 전에 해계가 기재부에서 네. 지원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교육부는 뭐냐면은 공립 유치원의 해계가 이제 교육부는 설립 이후의 해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설립 전 해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설립 이후에는 교육부 해계인데 여기 이제 모든 초점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 설립 전 해계 이 부분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현행법으로 본다면은 교육법상으로 본다면은 이제 그 설립 전 해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립 전 해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실제 사립 유치원의 설립자들의 경우에 거의 자기 투자 비용을 해소할 수 없는 설립 전 부분이고. 회계란 말이 어떻게 설립 후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제 설립 전에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인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 유치원 예. 여기 이분은 교육부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로 보고 교육부 회계를 적용하니까 교육부 회계는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즉 법인 회계하고 그 다음에 예. 학교 회계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사립 유치원 개인 회계가 포함 안 돼서 개인 회계의 부분에 이제 예를 들어 비리 알겠습니다. 문제라든지 예. 비투명성 문제가 살입되어서 이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예, 내용입니다. 회계 관련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종합적으로 조금 비리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아니 얘기하시는 몰아가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립 유치원의 뭡니까 그 설립 전 회계 부분을 사실상 여러 가지 용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로 본다면은 그 건물 사용자 인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가다 이렇게 책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와서 이제 회계 비리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핵심은 사립 유치원의 설립 전 뭡니까 투자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문제가 네.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초점을 지금 맞추셨는데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결국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자신이 투자한 것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걸 사실 인정하신 건데요. 지금 현행법상 유치원은 유아학교입니다.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건물과 토지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공익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서 비영리 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설립자가 이익을 회수하는 것이 관련 법상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치원은 그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면세 혜택이라든지 막대한 혜택을 누리고 연간 2조에 달하는 엄청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지원금을 하고 면세 혜택을 하는 이유는 너네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서 나는 수익은 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지 설립자에게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해 달라. 그러니까 설립 전후의 회계라는 구분이 무의미하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아, 유치원의 잠깐, 본질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봐서는 회계 투명성은 저는 동의해요. 뭐 마음대로 쓴다는 것도 충분히 조 대표님 얘기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행법에 의한다면 사립학교법이 51조의 규정이 문제가 되는데 사립학교 51조의 규정에 의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이제 사립학교 뭡니까 운영자를 보는 거예요. 네, 회계 그 관련 사람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후에 좀 논의를 할 아니, 이 테니까요. 부분이 먼저. 예. 아까 얘기한 변호사님에 의해서 이제 준용 부분인데 길게 말씀하셔서 혹시 예. 관련해서 지금 아니, 저분이 그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아, 한마디만 덧붙여도 그래. 될까요? 네, 이게 쉽게 말씀 되게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보자면 지금 설립자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투자 말 그대로 표현을 써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그 땅이 국가에 귀속되나요? 건물을 아니죠. 귀속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비영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사유재산권이나 뭐 시설 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을 착안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맹점은 이게 비영리 사업이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으로 뭐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원장 급여를 억대 연봉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가족 중심으로 경영을 하셔서 사무직원 등으로 뭐 채용이 된 상태에서 급여에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필요한 정말 뭐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뭐 기획보도나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맘먹으면 몇 년 안에도 투자금이 다 회수된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되어 있고 이번에 문제의 핵심은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계 투명성이나 공공성에 다 동의하신다고 한유총 차원에서도 동의해요. 말씀하셨기 동의해요. 때문에 네. 이 국민들이 원하는 열망은 딱 한 가지예요. 모두가 사립 유치원이 다 비리라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무엇보다 행정상, 회계 정말 기장상 문제가 됐을 때에까지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 100억대 이상으로 횡령 혐의를 받아서 뭐 소송 중이거나 아니면 감사에 적발이 됐을 때도 아무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는 이어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자세한 네, 토론 회계 이어갈 수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특히 제1야당 안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안하고 또 비교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하고요. 일단 아까 이제 최근에 왜 등장했는가, 물론 형식상으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지면서 문제가 됐지만은 그동안의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전성하 박사님, 이거 아까 대체로 이제 우리 조성실 대표도 모든 게 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 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투명성 문제, 공공성의 한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인데 또 직접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는 쪽이라든가 한유총 쪽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특정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은 이거를 너무 좀 전체 비리로 과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는 불만도 있던데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경향은 당연히 있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 이제 비리 리스트라고 발표가 된 그것부터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발표된 비리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사 결과 자체가 그렇게 정확한 보도 자료는 아니었다는 것이 준비를 잘해 오셨군요. 네네. 여기 보면 이제 감사 결과 이중집계 사례가 보면은 중국 예. 같은 경우는 거의 2배로
감사 결과가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행정 결과를 2번씩 중복해가지고 탑재된 경우가 있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발표 통계 자체가 좀 사실을 제대로 전달 안 할 여지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런 게 첫 번째입니다. 크게 네. 세 가지 문제인데요. 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통계 자체가 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쉽게 말해서 이 데이터 자체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공립유치원도 껴 있었어요.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그런 감사 자료를 비교를 보면은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과 거의 비슷한 건수의 예. 회계 이제 지적이 있었다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걸 모두가 사립유치원만의 잘못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근데 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이런 발표가 사실에 대한 국민 여론 인식이라든가 대안 마련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또 교육청도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일 뿐이지 비리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여기 감사 결과에 탑재되어 있는 유치원들이 모두 비리라고 지금 당시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 당시에 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거는 비리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셨고요. 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물론 그 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리라는 것을 논했을 때는 모든 것을 그 프레임의 초점이 회계적인 비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은 회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환수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던 것이 몇 건이 되었고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 사람들이냐를 집중적으로 봤었어야 되면서 예.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토론을 했었어야 됩니다. 예,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적들이 아니었다고 보시네요, 지금요. 통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 문제 처리 과정도 좀 애매하게 갔다라는 얘기 같으신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의 수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사실상 명단이 공개됐을 때 이곳이 다 비리 명단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전제와 무엇보다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명단에 없는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명단이 없는 곳 중에도 사실상 횡령이나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여기에 들어간 명단에 정말 단순 행정상의 실수가 있는 명단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언론과 그리고 관련된 국회의원실에서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유총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너무 과대포장됐다라고 인식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아직도 국민적인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모든 유치원,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유치원이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75% 가까운 아동들을 사립유치원이 정말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국공립과 사립이 계속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내 기대가 있는 거고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최소한만 마련하자. 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최소한에 대한 논의조차 전혀 진전이 이룰 수 없었고 계속해서 집단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관련해서 집단 대응을 하신다든지 논의 폐원을 진전이 안 된 예고한다든지 결정적인 이유는 네.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유총과 또 무엇보다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진행하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해서 만드시면서 이 쟁점의 핵심을 좀 본질적으로 계속 호도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 이제 비리 문제가 한유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그건 아니에요. 또 한유총의 그 사립 유치원이 전체 다 비리를 저질렀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당초에 한유총에서 이제 국민에게 비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남용이다 아니면 사용이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무리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국민적인 의미에 본다면은 비리 저지르는 것은 사실상은 국민의 사과가 좀 선행이 되었지 않겠냐 생각 들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비리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 아까 전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비리 아닌 행정적인 착오 부분까지 이제 비리로서 어찌 보면은 감사 결과 발표 말이죠. 예. 통계 잡힌 그거는 전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다 사립 유치원 비리다 이러니까 본인들의 교육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졌던 거죠. 예, 아까 전성화 박사 얘기했던 것 적절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충분히 공통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성실 대표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서로 근접하지 못했던 것은 한유총이라든가 또 제1야당이 뭐 접점
문제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 교육부랑 같이 타스크포스 팀을 8차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보고 어떤 식으로 정책 변화를 하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정책이 바뀌고 첫 번째 감사를 한 거였던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이유는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이 개최하는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할 때 원장님들이 국회 토론회를 무산시키면서 이게 너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슈화가 된 과정에도 결국 원장님들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마치 회계착오 일부 실수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정보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에서 그 유치원 관련돼서 합동 감사를 실시했던 그 자료를 보면 가족 회사의 부당 거래, 사적 사용이나 무증빙 위장 거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가족 회사의 위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서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그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좀 예. 착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 부분은 수준인 것 이학준 같습니다. 교수께 좀 얘기해 주셔야겠는데 네. 처음 정합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 회계 또 특히 설립 전후 관련해서 특정 부분 한정했는데 지금 김남희 변호사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네요. 어떻습니까? 전체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립학교법 51조에 본다면은 실제 이 문제는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비교, 정말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예요. 사립학교법에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법인의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립점 비용을 그냥 본인이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립유치원 설립할 때 본인 재산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논의 초점 뭐냐면은 사실 사립유치원이 많은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금알을 갖다가 낳는 거이다라는 시각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이 좀 이따 제가 일본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앞으로 이제 저출산 시대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이제 원화 감소를 해가지고 이제 사립유치원의 경영 부실 상태 아니면 경영 부도 상태를 또 대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립유치원이 많이 뭘 가져간다라는 시각은 현재 얘기지. 또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의 사립유치원이 200명 이상의 경우에 겨우 13%밖에 되지 않아요. 예. 300명 이상에는 3%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80% 이하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실 생계형이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구분해서 네. 유치원이 어렵다는 문제는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없고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유치원에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자꾸 사유재산이나 설립자의 투자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유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잘못 쓰인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게 원칙인데 그거는 캐시플로우의 문제거든요. 아니요. 저도 근데 그거 지금 동의해요. 얘기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이면 뭔가 재산권에 대한 저희가 뭔가 위해를 가는 것처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거는 좀 충분히 맞지 동의한다고요. 네, 그럼 이학준 교수 추가하시고요. 예, 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유재산권을 갖다 이번에 과도하게 얘기한 그건 저는 반대하는 거예요. 단 뭐냐면은 사립유치원이 많은 돈을 회계 돈이 남아야 예를 들어서 부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를 보면은 80% 이상의 유치원들이 남는 게 아니고 거의 예를 들어서 은행 빚도 갚지 못해서 부도 상태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에 많은 그 항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예. 어찌 보면은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 아니냐 이렇게 참 안타깝게 이 부분은 생각하는 뭐 조성길 대표가 할 말씀이 있어 보이긴 한데 먼저 우리 전성화 박사 얘기 듣고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학준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출연한 바는 없고요. 그리고 교육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대신에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돈이 모자랄 때는 설립자 개인이 대출을 받고 부담을 해서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각서를 쓰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운영이 힘들어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면 교육청에서 폐쇄 민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각서를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예.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뭐 수익을 보전해달라는 것보다 그 수익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 재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보전을 얘기하는 거죠. 20년 동안 저희들이 유치원을 위해서 쓰면은 지금까지는 적립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20년 뒤에는 다 낡은 건물과 그냥 땅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나중에 유치원이 더 이상 아이들이 없어서 폐원을 하게 됐을 때는 예.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유재산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많은 제한에 교육도 대한 받고 침입적인 계시죠. 침입적인 재산에 대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게 얼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예. 네네. 아까 이학준 교수께서 지금 뭐 황금알을 낳는 거이라든가 뭐 그럴 또 비리의 여지가 많을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수는 오히려 영세하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혹시 상황 진단에서 사립 유치원의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런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송혜수 대표? 저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서 한유총이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노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제와 오늘의 발표가 계속 달라서 오늘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만 해도 뭐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셨던 건에서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요구하셨던 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예.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근데 단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까지 유보통합이 논의될 때에도 그래 했고 처음 사립유치원 비리가 논의됐을 때에도 이덕선 위원장님이나 이런 유치원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교육자의 위신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유아교육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상보육이 도입될 때에도 그랬죠. 유치원이 곧 첫 학교이고 유아학교라는 개념을 사실 한유총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기여를 해오신 부분이 크거든요. 네. 이걸 교육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이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떼는 거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사 한 명이 3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으로 인한 자연 어떤 폐원의 위협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유총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저변의 불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학부모들 당사자들의 요구도 굉장히 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아동들의 영유아인권이 굉장히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최소한의 비리 척결을 위해서 싸움하고 있는 게 네.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거의 이제 말씀 제가 드렸는데 부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사실상 6곳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118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자그마한 건으로 관련해서 이제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요구와 국민적 열망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설립자 처벌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은 행정처분이나 환수 조치만 된다면 누가 봐도 그런 거죠. 걸리면 운이 나쁜 네. 거고 안 걸리면 좋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을 같이 떼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학준 교수께 짧게 추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서로 오가는 의견이 없기 때문에요. 행사처벌 부분인데 이제까지 제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저는 사실 그 유치원의 어떤 개인 사업자 성격, 지금 네. 말해서 많은 돈을 가져간다 보십시오. 유치원의 사업자, 개인 사업자이냐라는 부분에서 교육법상으로 본다면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그건 돈을 가져가면 안 그 되는 사업자 성격은 좀 이따가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지금 참, 이제 유치원 전반의 성격에 관한 질문에서 아까 황금알을 낳는 거인 어쩌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 얘기가 엇갈렸기 때문에 혹시 아니, 보충하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좀 이따 얘기하시고 이러면 예. 유치원 자,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공공성과 개인 사회주상 관련 문제는 좀 이따 쟁점이 있으니까는요. 그때 얘기하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일단 그러면은 국회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대안 개정안들을 내놨는데 그 점검을 해보고 부분적인 지금 아까 이학준 교수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라든가 부분적인 건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김남희 변호사가 국회에 민주당이라든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 내왔던 안들 특성과 대비점 어떤 것이 있는가 좀 화면까지 같이 보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네. 사실 이제 박용진 의원이 예.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을 내놓았는데요. 예.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유치원에 지급하고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예,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그게 왜 문제냐면 지금까지 누리과정 지원금이 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학부모들에게 아이 행복카드라는 카드 결제를 통해서 유치원에 그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네.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이것을 카드 결제를 들어가게 하면서 네. 이것이 마치 이거를 그 마음대로 이용해도 처벌이 안 되는 그런 예, 입법상의 예. 흠결이 생겼고 그래서 이상한 대법원 판례도 그러니까 나오고 명칭도 바뀌지만은 지원 방식도 네, 지원 바뀌는 방식도 거군요. 바뀌고 예. 지원을 정부가 분명히 하는 쪽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유치원이
그 비리로 폐원했을 때 이것을 다시 재개원하는 것을 막는 것들, 그리고 유치원의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적용하는 내용들이 핵심적이었습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명칭이 뭐던가요, 그게요? 네, 에듀파인, 그게 에듀파인이죠? 에듀파인을 예. 도입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에 반대를 하면서 들고 나온 안이 유치원 회계를 정부 지원금 회계와 일반 회계로 분리하자. 분리해서, 예.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정부 지원 회계로 관리를 하고 예. 그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계로 돌려서 예. 이거는 처벌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정부 감시하지 않고 다른 방식에 학부모들이 따른 물론 관리는 있겠죠. 일반 네네, 회계의 다른 방법에 경우에. 관심이 있겠지만 이것을 유용하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빼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냈어요. 예, 그래서 박용진 의원 안 하고 정의당 윤석열 의원들이 내는 안 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많이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안은 어쨌든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예. 또 유치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예. 목적 외로 쓰여졌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의 회계를 분리를 해서 그중에 특히 학부모들에는 원비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를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리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는 부모가 예. 원장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원장이 뭐 잘못 운영하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어요. 예. 근데 이걸 반대하게 되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 용도를 지정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예. 뭘 정부 지원금 회계로 처리할지 뭘 일반 회계로 처리할지 그걸 원장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사실상 원장들이 회계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예, 민주당 안하고 자유한국당은 두세 개 지점의 차이가 있군요. 지원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문제하고 회계를 네. 구분해서 하는 건 문제하고 또 하나가 얘기했던 폐원의 절차에 있어서 이 문제 같이 걸려 있군요. 네, 전성화 박사. 네, 제가 그 사실이 아닌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조금만 물론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어느 부분에 사실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비 전용 만약에 그 일반 회계에서도 다른 목적으로 교육 목적 외로 다르게 쓰게 되면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요. 행정적인 처벌 같은 경우는 폐원 또는 정원 감축 등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휴원을 명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이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박용진 3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왜 한유총이나 다른 유치원들에서 이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그 세세한 지금 그러니까 내용을 여당가 한 그러니까 박영진 의원 네네. 안이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은 표현도 네네.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표현을 불사하겠다고 한 적 없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할 수밖에 된다고 없다.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걸 강한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29조 7항을 보면은 교비 목적 외로 어떠한 돈이든 쓸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인 회계에도 일반 회계,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회계로 모든 것이 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목적 지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보조금 자체도 예를 들면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은 그 목적대로만 보조금이 사용돼야 되고 그리고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그렇죠. 바꾸자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는 네. 건 뭐냐면은 약간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교비를 여기 잠깐만 제가 다음 거에 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열학급 이상이라는 것은 200명 정도 됩니다. 아이수가 200명 이상인데 열학급 이상 되는 유치원이 5%도 안 돼요. 그리고 6학급 이상이 6학급이 100명도 안 되는 유치원들이 70%입니다. 대체로 네네. 그 유치원 그 단위별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몇 명쯤이 되는 겁니까, 대개? 규모가? 네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불거져 있는 그런 예. 비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횡령 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날 수도 있는 곳은 5%도 안 되는 거고 이 5%도 규모가 얼마 안 큰 되는 것들이라 거죠. 대개. 왜냐하면은 쉽게 말해서 중소규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재 이제 유치원 알림위에서 저희들이 원화 학비당 평균 비용을 보면은 학부모에 내는 돈이 16만 원 정도 나와 있어요. 16만 8천 원 정도.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 22만 원 받으면은 한 반에 한 20명 정도로 보면은 이제 약 한 반에 한 4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돈이겠죠.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인건비를 내고 나면은 인건비 정도 내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6학급 이하 70%죠. 그리고 10학급 이하도 그런 가능성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데 교비 목적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예, 이것만 그래요. 좀- 줄여서, 제가 좀, 예. 네, 조금 이제 빗나갔는데 자
29조 7항에서 도입 목적으로 됐다. 그러면은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천장에 비가 새요. 네. 그러면은 시설을 위해서 사용된 보조금으로만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교비로는 못 그분이 사용하죠. 잘못 그러면은 얘기하시는 돈이 거고요. 예,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예. 돈이 만약에 네. 교육의 네. 통장에 있더라도 왜냐하면 보조금이라는 거는 목적 보조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세입자가 교비의 통장에 돈이 네, 있으면 마무리하시고. 돈이 네네, 들려서 지금 만나야 얘기하시는 되는 건 좀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금 사학기간 재무교육직 적용 받으시잖아요. 준용을 거기 받고 유치원 있죠. 회계 세출에 대한 항목을 보면은 그 시설비, 설비비, 신증축비, 유지비 이런 게 다 있어요. 네네. 유치원 그거 보조하는 거 쓸 수 없는 게 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걸 갖다가 그리고 하려면 수입에서 지금, 해야 되는 제가 한 가지만 네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입에서 해야 되는데 수입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설 정립 같은 경우는 전체 수입액의 10%라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10%가 사립 만약에 유치원 얼마 안 같은 되면은 경우에 아동당 할 수가 없게 최소 되는 거죠. 그 평균 20만 원 정도의 원비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최소한의 돈도 안 된다고 부모부담금도 말하는데 많고요. 보통은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아동당 서울 시내를 보니까 그렇죠. 서울 시내 전국을 가는 봐야죠. 아동 비당금이 네네. 60만 원이 넘는 걸로 전국을 평균에 보셔야죠, 나오거든요. 전국을. 그런데 자, 그걸 제가- 가지고 지금 돈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면 전국의 그건 맞지 않는 80% 것 가까이 같아요. 되는 데가 영세한 곳이라니까요. 네, 그럼 이학준 자, 교수 하시고 조성실 네. 대표하십시오. 예. 첫 번째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까 구분해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를 찾잖아요. 지금 말해서 학부모 부담금의 얘기거든요. 학부모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공적 부분이냐 아니면 사적 부분이라는 부분에 본다면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항상 이거 보십시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학부모가 납부한 것은 누구의 소유냐? 이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격려 즉 유치원 소유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원한 돈이 누구의 돈이냐? 역시 이거는 유치원 원자의 돈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분회계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금은 그 성격 자체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정부 지원금이 이제 45%에 해당될 겁니다. 그다음 학부모 지원금이 55%에 해당될 겁니다. 45%에 대한 거는 그는 어떤 명목이든 저기 2012년, 2014년 이때면 어떤 지원의 형태로 지원했던 걸 얘기하는 자,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전체로 봐서는 학부모 부담금이죠. 이는 국가 지원금이죠. 국가 지원금도 누구의 소유냐? 대법원 판례에 의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사립 유치원 아니요, 원장 소유다. 저건 잘못 얘기하신 거고요. 네.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지금 제가 그 판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판례냐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자기의 그 어린이집 회계로 일하지도 않는 남편한테 월급을 주고 아들 핸드폰 본 그 비용을 내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횡령죄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누리과정 지원금은 그 보존금이 아니니까 뭐 이걸 횡령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네. 저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저 판결을 근거로 해서 대법원 판결을 네.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네, 그렇죠. 대법원 판결을 자, 잘못해서 대법원 판례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박용진법이 꼭 그거는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안 드리는 잠깐만요. 거죠.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네네. 법을 하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제 변경되려면은 네네. 우리는 법학자니까 네네.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네네. 해석할 수밖에 그래서 없거든요.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아니죠. 그래서 박용진법이 등장을 하게 된 알겠습니다. 거고요. 기존의 법책에서는 이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지가 새로운 있어서 개정을 문제가 통해서 있었고, 명확하게 필요가 네. 있다. 그런데 잘 그 아시겠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네. 이제 서로 간에 네. 동의하는 제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네, 아니라 그건 아니고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법이 좀 이들의 문제가 입장이 있었기 달라질 수 있는 때문에 거니까요. 판결이 그렇게 나왔던 거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조 대표 얘기하시고요. 제가 발언권이 하십시오.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요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의 법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법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 감정상 지금 아이들의 교육비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국가의 세금과 무엇보다 부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적으로 거래를 한 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유치원에 학부모 부담금을 납입을 한다. 그런데 이게 국가를 끼지 않고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반 회계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비리보장법 그리고 덧붙여서 학부모 호구법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정말로
너무나 어렵게 돈 아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납입하고 있는 거고요. 왜 뭐 서울 기준으로 30만 원 했지만 지방으로 가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최소 30만 원 평균적으로 그 이상 100만 원 이상의 납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이게 고급 사립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립 유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부모들이 그것을 납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부모들의 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회계와 다르게 관리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승환 박사 짧게 듣고 유튜브, 페이스북 들어온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에듀파인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 자유한국당도 이 편을 하는 거는 이 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자, 여기서 학부모 운영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이걸 공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당연히 보는 거고 일반 회계도 잘못이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갖다 하는 거지 형사처벌까지 이중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말이고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대상을 되도록 하겠다는 그 차이점을 두는 것이지 결론적으로는 둘 다 처벌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강약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이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둘 다 처벌이 안 되고 비리를 조장한다고 하는 거는 좀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조금 반론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한데 저 확인 중간에요. 시청자들 의견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방송 유튜브와 페이스북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의견 주신 분들 여러분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형민님의 의견입니다. 미적용된 설립점 비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죠. 베로니카님의 의견입니다. 법과 제도를 탓하는 대신 교육자의 양심으로 운영했다면 이 사태는 없습니다. 법과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운영자, 경영자의 양심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네요. 진유경님의 의견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에러도 포함되었다는 것은 자료가 치우침 없이 객관적인 자료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요. 그러니까 국공립 관련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특별하게 에러가 양쪽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고 치우친 에러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줬는데 아까 에러를 지적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계 시스템을 더 정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근거가 되고 사립 유치원을 공격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러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뭐 동의하십니까? 제가 조금 더 얼마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원래는 회계 시스템이란 거는 지금 제도에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더 쉽게 만들고 전산적으로 이걸 추적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의 소프트웨어인 거지 하드웨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에 맞춰가지고 하드웨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길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현명하게 알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해서 아니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간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에듀파인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의 의견도 듣고 이걸 몇 년 동안 한번 운영해봐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이건 정말 괜찮은 시스템이고 우리는 꼭 이걸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떳떳하고 그리고 보시는 학부모님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같이 사용해보자. 지금은 초중고등학교만 돼 있고 저번에 박용진 의원이 그 외부자들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만들었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는 상태고 그걸 너무나 섣불하게 이것을 왜냐하면 제가 여쭤봤을 때 시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잘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그런 평가가 될 것인가도 한번 얘기해보고 다 같이 동의해보자 이겁니다. 조 대표도 약간 시간을 더 드려야겠네요. 네, 관련해서 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데 2017년 2월에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되면서 사실 이전에 국공립에는 없는 세입시출 예산에 적립금이나 차입금 등의 항목을 사실 신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자료가 정확하게 제공이 안 됐을 것을 우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도대체 뭘 더 맞게
개편을 해야 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개편하자는 박용진법의 핵심 골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지원받았던 지원금은 보조금 개념이 아니고 지원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전까지 적용을 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굉장히 미래적인 법안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네. 우리가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한유총장에서 그 부분에서 입장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대법원 판례 얘기가 나왔을 때 어쨌든 간에 기존의 판례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아까 그 주요 내용이 결국은 지원금도 경영자에 기속된다라는 의견이었었는데 그랬었죠 아까 판례 내용이요? 아, 그 판례 내용이요? 네, 그 지원. 그랬는데 이제 네. 기존의 법의 체계에서는 그렇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개정하겠다는 네, 것인데 네. 그 논점이 한가운데는 결국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기관 차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부 개인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가 인식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학준 교수님은 지금 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교육기관, 물론 사립학교에 들어있습니다만은 그 법 내용에서도 이제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내용이 있고 또 적용 안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인식의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사립학교법에 의한다면은 전적으로 사립유치원은 공공성을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은 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아까 모대 얘기한 대로 이 부분, 즉 말해 설립 전의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만일 경우에 설립 전 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건비를 좀 더 계산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것이냐 문제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 사업으로 볼 것이냐 뭐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이학준 교수님 어떻게 보시느냐 그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보는 것보다 우리 판례 현행 법을 이제 앞으로 개정되었을 때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행 대법원 판례라든지 규정을 본다면은 네. 공적 부분하고 사적 부분하고 공유할 수밖에 없는 혼재돼 거고. 있다. 예, 현재는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012년 이전에는 사실 누리 지원금이 지원 안 됐을 때는 전적으로 이제 사적 영역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뒤에 왔던 거예요. 혹시 그러면은요 최근에 비리 논란에서 사적인 영역으로 그냥 개인 사업으로 인정해진 부분이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공공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비리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프레테지를 얘기하죠. 45%에 대한 국가 지원금의 경우에는 100% 우리가 그 공적 영역으로 해서 충분히 통제가 돼야 돼요. 그다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학부모 지원금의 부분도 공적 영역이 인정할까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립학교법에 의한다면 역시 100% 인정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런 부분인데 보십시오. 보건복지부 소속의 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면은 이게 10조에 나와 있죠. 보십시오. 역시 같은 얘기예요. 사회복지시설도 지원금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건물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인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잠깐 제가 반박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 어떤 거냐면요,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항목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치원은 관련 법상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자기의 건물과 땅에서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기의 건물과 땅에서 운영을 하는데 임대료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립 유치원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건물에 대한 자기 임대료를 인정해달라는 건데 이거는 회계 원칙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이나 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자기 건물이 아닌 데서도 임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럼 그건 당연히 회계 처리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네, 지금 이학준 교수께서는 이후에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는 공공성의 성격도 있지만은 개인 사업의 성격도 있다. 그 관점인데 혹시 또 여기에 애매하게 맞물려 가지고 너무 지탄의 대상이 돼 있지 않냐. 그런 직접적으로 말씀은 답변을 안 주셨는데 좀 그런 말씀도 좀 안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적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이렇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개인 사업자로서의 어떤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드리면 설립 전 비용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비영리 사업이지만 사인이든 법인이든 사실상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뭐 원론적인 설명이나 철학적인 부분을 다 배제하고서 사립유치원에 제공되고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받으시죠.
취득세와 재산세 85% 면세 받으시고 심지어 나머지 15%도 개인 납부가 아니라 교비회계에서 납부 가능한 상황이고요. 사업소득세 면제 받으시고 원장 개인 급여에만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회와 같이 공동 주최하시면서 그간 두세 차례 이상, 2차례였던 걸로 특정이 되는데요. 상속세 비과세 법제화 시도도 계속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은 다 받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명분을 내세우는데 교육기관 공공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네.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예. 그런데 뒤로는 관련해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인 것을 인정해달라,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이용료를 달라는 부분이고 판넬 많이 가져서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시설 이용료랑 이게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보면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인데 교지 교사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권 제한이 해당되지 않고요. 영리기관의 경우에도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법인 통장에서 사업자 스스로에게 임대료 계상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가계상 임대료를 이렇게 개념화하시는 거는 회계상도 불가한 개념이고 영리기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행동을 비영리기관에서 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비윤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사가 박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조 1항에 보면은 그 법적인 기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2항에는 법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능은 학교고요. 법적인 직위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 그 서울특별시에서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이건 판결 심사문인데요. 처음에 이제 유치원이 학교 그 유아진흥법에서 이제 사립학교법으로 들어간 게 2004년 그때거든요. 당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왜 비영리 대상이 되었어야 되는 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 판결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비영리 개인 사업자다. 예. 개인 사업자이면서도 비영리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사립유치원이고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개인 사업자라는 개인 사업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영리 사업자에 더 맞다고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것을 비영리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실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의료법인처럼 영리성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줌으로써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네. 비영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라는 건 실질적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면세 혜택이 없어지고요. 네, 그건 이미 2016년에 결정된 상황이고 그리고 유치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세 혜택이 없어진 이유는 뭐였죠? 네, 그 면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왜? 무슨 면세 혜택이요? 네네. 무슨 법이요? 2018년에 어떤 법이요?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법이요? 네네 제가 지금 네, 네, 제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작은 문제예요. 네.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없어지게 되는. 네. 아까 어떤 항목에서 면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것은 개인 사업들의 성격을 인정해줬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네, 어떤 어떤 취지가 부분인지 없어졌느냐는 저는 이제 것인데 듣지 못해서 나중에 확인되면 네.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이제 저는 봤을 때는 이 논란을 사립유치원의 그 특수성을 공립과 비교해서 인정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이제 공립유치원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모든 자기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실상은 개인 사업자로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투자 비용을 회수라는 것보다도 최소한도 건물의 어떤 그런 자본 이자라든지 아니면 투자 비용의 최소한 또 가져가야 되는. 이른바 공적 이용료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러면 꼭 공적 이용이 아니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잠깐 저거 지금 얘기를 네, 하시고요. 만일 경우에 그게 가져갈 수 없다고 한다면은 네, 네. 일단 개인 사업자로서 유치원의 경우에 부도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확률이 거의 전체 유치원 수에서 80%에 달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쟁점이 유치원이 얼마나 운영이 잘 돼야 되는가, 유치원의 그 유지 이게 쟁점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유치원 비리를 막을 것인가, 왜 불합리한 비리들이 생기는가. 실제 관련 사례들을 보면요, 유치원들이 그 가족 회사나 아니면은 학원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몇십억의 돈을 빼돌리는 사례들이 나오고, 반면 아이들은 정말 부실한 급식을 먹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건 결국 아이들이
제대로 누려야 할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지 저희가 사립유치원을 망하게 하려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네. 자꾸 유치원이 어렵다, 유치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잠깐, 아니잖아요. 예. 제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예, 근데 아까 뭐 계속 이제 좀 이게 압축시키는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공공성과 더불어서 개인사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해석이 여지가 있지만은 향후 지금 개선 방향, 지금 대안 마련안 중에서는 여당 안쪽들은 보면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서 거의 학교 법인에 준하는 쪽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방금 형법 23조를 말씀하셨는데 23조에 대해서는 그 사유재산의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을 명시한다고 돼 있고요. 완전한 그 보상이라는 것은 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재산은 담보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네. 그리고 폐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 폐원을 하는 것 자체도 막고 있죠. 네. 그럼 사유재산의 제한에 대한 보상도 뭔가 완전한 보상이 돼야 과도기적인 된다는 해법이 거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죠, 인정을 해줘야 네. 됩니다. 사실상은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넘어가서 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오늘 자리는 해법이 이루어질 거냐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봤을 때는 이제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유총에서 집단적으로 평한다. 그건 저는 반대예요. 그 얘기는 이제 학부형들의 어떤 그런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기회를 다 박탈하는 거 굉장히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네. 반대인데 단 문제는 뭐냐면 사립유치원도 제 일본어 사례를 보니까 폐원의 경우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점차적으로 이걸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를 마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시간을 두고서 네, 네. 여러 가지 토론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도기적인 추가 뭐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네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폐원하는 경우에 중장기적인 대책과 어떤 협의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건 그야말로 학부모들이 원하던 아닌데 막 인가증 찢는 퍼포먼스 하시면서 사실상 우리 다 폐원하겠다 하셨잖아요. 그건 한유총 쪽에서 내셨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논점은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사유재산권과 어떤 사유재산과 공공성 이 경계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기존의 사회주선 관점에 투자가 된 것이기 네. 때문에 전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그런 얘기 같아요. 덧붙여서 학부모 당사자에서는 이런 질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일어난 모든 것들이 생계형 비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법안과 국민적인 열망은 생계형 비리 그리고 생계형 비리여도 안 되는 거고요. 생계형 비리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유아교육 보육 현실화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야 되겠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비리의 실태이고 그 부분에서 비리를 정말 최소한만이라도 막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저 고액의 그리고 정말 유형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을 행정처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안 들키면 되는 거고 들키면 바보가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관리 체계를 개편을 하면 이 매듭과 진통 이후에 네. 사실상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마치 유치원을 사유재산을 운영했기 때문에 희생을 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건 선택이에요. 만약 이거를 투자를 해서 내가 여기서 학원을 지어서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고 돈을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유치원을 설립했다는 건 정부 지원금도 연 2조에 가까운 정부 지원금도 받고 그리고 면세 혜택도 누리고 국가의 사립학교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은 다 누리면서 그런데 이거에 걸맞는 책임과 또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했던 것은 것이다 이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치 내가 희생을 했고 내가 사유재산을 제공했으니까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 거는 그건 국민들이 납득하기도 어렵고 네, 정부도 저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고 정리해드릴게요. 생각합니다. 방금 그 네. 부분. 사실 이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유치원 원장들이 경우에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비리를 몰리고 보니까 이제 아까 교육적인 자존심이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부분은 유치원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사실 사적 영역과 공적의 공유는 그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비영리 사업을 해가지고 본인의 돈을 많이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좀 분석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이때까지 이 논란 자체가 이제 유치원 논란이 돈에만 포인트를 맞췄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유치원 교육을 시킬 거냐라는 논란이 사실상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는 좀 더 다른 얘기고 현재는 이제 돈 지원 관련 논란이 됐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뭐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그동안에 그만큼 선택으로서의 뭔가 좀 득을 봐왔다면은 지금은 조금 뭐 책임을 질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돼 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주 일부. 근데 법이라는 것은 한 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아니 100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잘못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방지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법에 있어가지고 무고한 어떤 희생자를 억울한 희생자가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졌잖아요. 지금 그 유치원에 선택권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30년 이상 유치원 교육을 해야 되고요. 유치원 원장이 돼서 학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유치원 동안 교사 생활을 40년 가까이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유치원이기 때문에 일을 해오신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그럼 학원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유치원을 갖다가 하신 거고 물론 이제 선택권이 있겠지. 선택권이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맥락을 좀 봐서 그것도 좀 얘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아까 정의당 또 민주당 박용진 의원 안 또 자유한국당 안 나왔었는데 자유한국당 안 중에서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학부모가 내는 교비 그러니까 원비가 되겠죠. 원비 회계를 분리해서 하자라는 것인데 조성실 대표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네, 당연히 왜 반대하시는 반대하는 겁니까?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리회계 양념치킨 프라이드 네. 치킨도 아니고 네, 네. 분리회계를 했을 때 앞서서 충분히 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하셨지만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권한도 굉장히 작고 무엇보다 현재 초등학교 학년기에도 운영위원회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아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의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이 감사 역할을 기대한다? 그거는 명목상으로 학부모들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현실적으로 작동이 안 될 것을 전제로 한 법안이고요. 전문가들이 상주를 해서 계속해서 보지 않고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회계 처리가 일어났을 때 발견하기 어려운 학부모가 법안이고.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학부모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더 높습니다. 서울만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의 경우에도 크게 차이 없고요. 그래서 학부모 부담금이 훨씬 더 뭐 50% 가까이 높은 이 상황에서 네. 반절 이상의 회계를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부분도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좀 그 잘못된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냥 수정만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높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남은 특상 케이스죠. 평균입니다. 전남이 같은 경우 평균 8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충북 같은 되는데요? 경우 충북 같은 경우도 9만 원 정도밖에 안 경기도 되고요. 서울에 가장 많이 경기도 몰려있고요. 서울 아니요 경기도 네. 서울 같은 경우 반 정도가 몰려 있죠. 나머지 네. 반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몰려 있는 거죠. 아니요 나머지 반 또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생각하셔야 평균적으로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아니, 50%가 아니더라도 제가 그럼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것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 아니요, 그건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사례법규법에 있는 교비 전용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벌도 받고 사례법규법에도 이미 분리 회계를 있습니다. 하더라도 통제가 된다 그 얘기인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좀 네. 혼란이 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인데 네. 뭐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횡령죄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이제 우리가 법제도화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무고한 피해자가 도대체 어떤 유형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 분리회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내는 돈을 어떻게 쓰든지 사실상 학부모가 확인할 수 없는데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학부모들을 앞장 세워서 감사 역할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무리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대하는 자, 잠깐 전서가 박사. 여기서 전서가 박사는 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가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세금을 마음대로 이용했다는 게 가장 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큰 이제 그 불신과 그리고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세금을 정확하게 쓰는 것을 확신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형사처벌도 당연히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 회계라고 해서 형사처벌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례법규법에 의하면은 그러면 굳이 교비 전용으로 인해 가지고 굳이 구분을 해야 할 있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일반 회계랑 이제 그
교비회계 그 학부모 지원금을 갖다가 분리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반 회계 쪽에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헌법상으로 보장된 여러 가지 권한들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라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얘기는 구분 회계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그 보장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뭔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설 설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모든 지출금 이런 것들은 다 상환금도 있고 적립금도 있고 이런 게 다 회계에 있는데 도대체 뭘 추가적으로 더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 회계에서 네.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로 자, 제가 네, 얘기하시고요. 운영비도 들어가 자, 있거든요. 우리가 법적인 네, 네. 성격하고 아니 기존의 법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있어서 대안에서 구분해야 되느냐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법적 성격에서 이제 국가 지원금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은 법적으로 엄연히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필요한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 조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제 여부는 사실상 문제예요. 이걸 구분 안 해줄 것 같으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사실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구분할 수밖에 말씀을 없다라고 드리면 보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구분할 수 근데 없고 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도 사립학교에서도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학부모들이 내는 거를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의 회계로 관리합니다. 당연히 교비회계 하나로 관리하고요. 근데 교비회계를 이렇게 정부 지원금 회계와 학부모 회계로 나눈다는 것 자체 개념 자체가 그건 맞는 이걸 얘기예요. 성립하기가 어려운 그건 개념이에요. 사립학교법에 그런 예외는 없어요. 조성실 대표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체계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 아니요, 그건 만약에 아니죠. 일반 그건 회계- 사실관계가 아니고 아니다. 예. 네, 이게 그 부분에 사실이 대해서는 아니죠. 설명을 예.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상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법인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근데 이번에 많은 문제가 됐던 유치원의 사례들이 이번에 명단 공개가 된 데보다 훨씬 더 금액이나 그리고 규모나 또 여러 가지 유형을 생각했을 때 국민들의 법 감정과 여러 가지 상황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몇몇 유치원은 실제로 소송 중이거나 이래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의 상당수는 또 상인인 경우예요. 근데 상인인 경우에는 현재 아시다시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이외에는 뭐 100억대로 횡령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 법 제도적인 장치로 규제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얘기하십시오. 이제 발전, 예. 압축해서 하셔야지 계속 늘어지니까 예, 하십시오. 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회계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실상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이 출구를 마련해 줄 거냐. 이게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제가 좀 보니까 장을 좀 달리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회계가 문제 있다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문제 있다는 저는 인식해요. 전체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 있다는 그 유치원의 경우에는 처벌은 그것도 다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뒤에 한 50%의 원화가 감소될 거다라고 하면서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이걸 갖다가 정리하더라고요. 네, 우리 일본의 유치원의 대다수가 수요라든가 법인 경영 유치원. 전략까지 같이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우리가 시간이 근데 이제 없으니까. 현재 시점으로는 굉장히 정말 다수의 유치원이 법인화가 되었잖아요. 10년에 걸쳐서 네. 된 거죠.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당장 지금 사실 한유총에서 이제 이번에 이덕선 위원장이 되면서도 사립 유치원의 전체 일괄 평이다. 그는 안 된다. 그는 전 동의해요. 그러면은 학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폐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폐원을 갖다 인정해 주는 점에 있어서 당장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다면은 충분히 어찌 보면 시간적인 변수로 이 교수님 그 얘기는 이따 이제 마무리한 분이 가서요. 이후의 과제에서 주문 사항에 특별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국회에서 개정 입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정치적인 사항까지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최근에 야3당도 있고 선거제도 개편도 있고 다른 또 국정조사 관련 문제도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에는 타협하기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가 절충안을 만들면은 금방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교육부가 시행령 또는 부령을 개정해서 행정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방식 경우에 따르면 뭐 17부터 들어갈 수도 있다 얘기하는데 이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나희 변호사. 네, 에듀파인 도입을 시행령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지금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 관련 법을 봐도 그 회계 시스템 도입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만약 이제 그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면 그
그 회계 시스템 도입 정도는 충분히 행정 조치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불이한 건 이제 회계 시스템 관련 그렇고요. 네네. 시행령 해가지고 폐원에 있어서 학부모 3분의 2 동원에 따라서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것도 그게-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약간 할 수 왜냐하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3분의 2 이상의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강력한 어떤 효과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 뭐 운영상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비리 사태로 촉발된 부작용일 수도 있겠지만 폐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상당수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내가 몇 달 동안 아이를 이 원에 남겨놓고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나만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요. 네. 이제까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비리나 아동학대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부모들이 겪는 당사자성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부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안들을 현실화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당연히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한 가지 사안이 우리가 새로운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사회에서 두 달 네. 가까이 이렇게 온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네. 저는 정말 기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근데 국회에서 아무런 성과를 이번 회기 내에 맺지 못했던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도 있었지만 사실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국민적 열망은 있지만 의제의 하이에야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아이들의 문제 이 정도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누구도 시급하게 정말 이걸 이끌어갈 수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저출생을 계속 논하는 시대잖아요. 국회에서 기승전 저출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이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사회에서 저출생을 논한다는 게 굉장히 위선적인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인데요. 누리과정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개편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인 효과는 이제 정말로 명백하게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고 책임지도록 하자. 이 메시지를 당부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연내에 그런 점은 법안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행정조치, 뭐 부령이든 시행령이든 간에 개정을 통해서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학부모입니다. 네. 저희 첫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가 유치원 5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인데 저도 당연히 그 유치원에 대해서 회계 시스템과 공공성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초중 고등학교 공립 유치원에 이제 사용되는 회계 시스템을 사립 유치원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점이 생기면 누가 이걸 책임지냐? 당사자들입니다. 교직원들과 원장들과 그리고 안에 있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현 단계 적용은 문제가 여러 가지 불거질 거다라고 보시군요. 적어도 우리가 이걸 사용해보고 어떤 식으로 이걸 사용해야지 정확하게 이걸 제도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사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더 지금 에듀파인 얘기입니까? 네, 에듀파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듀파인 자체가 초중고등학교 공립유치원에 맞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사립유치원에 맞게끔 한다고 하시면은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그리고 그런 개선이 그 됐을 정도는 때 점검하지 해야겠죠. 않았을까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만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시행을 했을 때도 2018년을 보고 있는데 그럼 당사자들과 토의를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적용해보고 개선 사항을 천천히 해서 좀 너무 빨리 이걸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 봅니다.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시스템을 시행착오의 네. 여지가 있다라고 네. 지금 네네. 걱정하네요. 네, 근데 회계 시스템을 처음 학교라고 도입하는 데 그랬잖아요. 있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회계 어허. 시스템이라는 거 이제 도입하고 처리 기존에 해왔던 회계 처리를 그냥 이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 건데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은 급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급합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는 굉장히 불안하고 3분의 2 학부모 동의 어떻게 보십니까? 3분의 2 학부모의 동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부모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될 권리가 있죠. 네, 조금만 더 그 뒤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 처음에 유치원을 영리성 사업으로 인정을 해준 게 1981년이었죠. 한 사람이 해가지고 아주 빨리 결정돼가지고 사립 유치원으로 하여금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영리성 목적으로 사용해도 학부모한테 모든 선택을 맡기고 유치원의 자율적인 운영을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4,000개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해서 한 달 만에 법안을 만들고 2달 만에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적용한다. 그리고 시스템도 지금 아직까지 그 개선도 되지 않고 아직 적용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 회계 시스템을 도입한다. 당연히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립학교법이 적용되고
유아 학교로서 규정된 거는 벌써 몇 년이 흘렀고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도 적용을 받고 계시고 준용을 받고 있죠. 아니, 적용을 받고 계시고요. 준용을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도 받고 계시고 이게 몇 년 동안 되어온 일인데 준용과 그게 적용은 굉장히 다른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그동안의 사학으로서 누려왔던 그 책임감에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요 이제 계속 논의를 또 펼치면 논쟁이 계속 가능한데 현재는 오늘 토론 수준에서 의견을 좀 모아가는 쪽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현 시점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든 정부 쪽이든 어떤 식으로 좀 수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사립유치원에는 이번에 그 협상팀을 사실 가동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정부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협상팀으로서 백지에 놓고 한번 토론하면 어떨까 이런 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이제 계속 어찌 보면은 긍정적 기능하고 그다음 부정적 기능이 있는데 예. 긍정적인 기능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대신에 공립유치원을 갖다가 설립했을 경우에 예. 최소한 1조 이상의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돈이 과연 어느 만큼 효과 있느냐라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사립유치원은 나름대로 아니면 순기능이 있다. 저는 크게 보면은 국내에서 사실상은 사립유치원의 기능을 갖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립유치원 교육을 갖다가 거꾸로 수출하는 문제 생각해 네, 보시지 뭐 않을까. 그 문제는 이제 이렇게도 그다음 생각해 문제고요. 보는 예, 예. 지금 한유총 쪽에서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이쪽 저쪽 불만도 있고 했었는데 정부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입장 밝혔어요. 네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입니다. 지금까지는 소통이 전혀 안 되어 왔고, 그리고 처음에 이 일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분명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서로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아요. 예. 서로가 너무 멀리 나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예.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네. 잠깐요. 아까 그 유튜브 또 페이스북 통해서 열심히 의견 주신 분들 많은데 저희들끼리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나왔던 의견 또 몇 개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민아님의 의견입니다. 유치원이 아이가 만나는 첫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야기하는 것은 돈, 현실이 좀 속상하네요. 그런 마음을 전해주셨네요. 이런 부분만 봐도 분명히 현재 상황에 정체되어 있을 수는 없다.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더 진전돼야 된다. 교육의 차원으로 진전돼야 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한나님의 의견입니다. 상식을 얘기합시다. 첫 번째, 교비는 교비 목적에 맞게 사용. 두 번째, 사적인 건 월급으로 구입. 뭐 지난 논란이 있던 얘기네요. 세 번째, 친인척 채용 비리 금지.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기본 원칙을 다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타샤님의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고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가도기적인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죠. 라고 주셨습니다. 빨리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당사자들이 걸려있는 문제고요. 또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고 학부모들도 있고요. 또 입법의 과정도 있는데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말을 30초 정도로 마무리할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남희 변호사도 하실래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유총 분들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점은 지금까지 사실은 사립유치원과 정부만 대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문제, 학부모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 유치원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예.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얘기한 것은 이거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도 뜨겁고 이런 뭐랄까 되게 절차적인 예. 핑계로 이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전 박사님. 사립 유치원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립 유치원이 아주 뛰어난 교육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많은 훌륭한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것보다는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로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과 올바른 그런 케어인데 우리가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좋은 방안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학준 교수님 짧게요. 시간이 좀. 예, 유치원은 사실상 제3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공공성 부분하고 예. 또 유치원 특성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시장을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국내 시장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국까지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해서 유치원 내지는 새로운 어떤 네. 시장의 길을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조성실 대표. 네, 소통이 안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유아교육이 멀리 나왔습니까? 또 협상의 여지를 놓친 건 누구입니까? 이제껏 유아교육 정책 마련에서 논의에서 배제됐던 것은 학부모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당사자였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건강한 사립과의 공존이고 건강한 유아교육 생태계입니다. 처음 학교를 부작용 얘기하셨는데요. 본질은 국공립의 공급 부족과 사립유치원의 미참여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이 한 가지 명제를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그 사립유치원 관련 논란, 법 개정 관련 얘기 나눴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열했습니다. 예,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그런 말도 있죠. 이만큼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적인 교육을 체험하는 공간 유치원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른들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